물론 거기서 만약에 정부가 또 인위적으로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 받쳐주겠죠, 집값을. 네. 그 전세 대출은 국민들이 돈을 많이 좀 벌고 수출 경제 현장도 좋아지고 그러면 집값은 자연히 오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상식적으로, 그죠? 더 좋은 집을 살려고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더 올려놔가지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이미 벌어진 일들은 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네. 앞으로 이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그 조정기 또는 하락기가 이어질 것이며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가 지금부터 하락을 할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하락 비율부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기간인데 네. 하락 정도는 이렇게 예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부담지수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20이나 100이면 안전한 것 같잖아요. 그럼 그 부담지수가 내려오는 때까지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거래가 늘어나지만. 120까지나 내려와야 되나요? 그러면 완전하게 내려온 거고 근데 외부 충격이 오면 120 내려가겠죠. 그러면 200에서 120이면 몇 프로 빠진 거예요? 거의 40%죠. 그렇죠. 근데 한 130, 140만 돼도 일단은 좀 안정적인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5%에서 35% 사이는 무조건 빠진다고 빠져요. 보고 그래야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바탕이 되는데 우리는 자체 리스크도 있잖아요. 아니, 다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야 사는데 능력이 있는 이 주체들이 지금 위험한 주체들이 너무 많아요. 한계차주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650만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또 충격이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려와도 소화가 안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지면 그럼 더 내려오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락폭은 최소 30%고 외부 충격이나 이런 내부 충격들이 터지면 40까지, 50까지도 간다. 갔다가 다시 언양을 회복하겠죠, 또. 네. 50까지 갔다는 건 100이 된 거잖아요. 네. 아까 우리가 말씀 나올 때 뭐라 했죠? 한 120, 130인데 다시 올라가 있죠, 좀. 그거 더 올라가는 건 또 거품이 되는 거고. 뭐 이런 게 이제 되풀이되는 거죠.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하락 기간은 네. 예, 여러분들 2030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4050분들은 제 얘기를 이해가 되실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위기가 있었는데 1970년에 오일 쇼크 사태가 있었고 그때는 데이터랑이나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뒤에 나온 것들은 데이터가 있어요. 98년 그 IMF가 터졌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이때 기간이 기억나시지만 우리 2030은 잘 모르시지만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98년도부터 계산하시면 IMF는 정확히 97년 말에 터졌고 98년부터 시장에 충격이 왔죠. 98, 99, 2001 그때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3년 반은 가는 거죠. 일단. 근데 그때 우리 어떠세요? 빨리 살아났죠. 네. 국민이 합심하고 금 모아서 빨리 회복이 될 때 3년. 그죠? 네. 그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도에 터졌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그때도 이미 2008년 초 2007년 말부터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글로벌이 터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이어서 딱 해보니까 2008년부터 칠게요. 그러면 엄밀히 7년 말인데 네. 8, 9, 10, 11, 12년도 11년도가 강남 미분양 나던 시절이에요. 그럼 벌써 5년이잖아요. 네. 13년도도 힘들었어요. 네. 6년입니다. 그럼 아까 몇 년이었죠? 3년 반. 네. 6년. 그럼 요번에 1년에 회복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최소 3년은 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제가 3년은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아. 더 갈 수도 있다는 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추산은 그렇고, 해외 데이터 상으로는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해외는 기축통화도 있고, 금융기법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요. 뛰어나는데, 특히 이제 부실채권들에 대한 처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시스템이. 회생 능력도 뛰어나고, 시스템이 잘 되는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 부실채권들이라는 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서민들이 아파트 샀는데 이자를 3개월, 4개월 못 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한 거예요. 이자가 안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를 회생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감면하든지 유예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이걸 팔아버립니다, 그냥. 그냥 시장에다가. 그 시장에서 그 수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겠죠. 부의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시스템이죠.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아직 하고 있습니다. 고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실 때 제가 볼 때는 회복할 능력이 예전보다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스템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년은 갈 것 같고 내년이 더 제일 위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부 좀 시민들이 좀 합심을 해서 좀 합심을 하는 형태가 좀 나타난다면 조금 더 빨리 회복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리스크가 우리 혼자서 해결할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문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하방 요인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라든지 한계차주 이런 분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과연 잘 정리가 돼서 케어를 가면은 그나마 폭이 줄겠지만 이분들까지 문제가 터지면 정부가 잘해야죠. 네. 터지면 뭐 그 다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예측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네. 서울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네, 그리고 또 규제를 해제했다. 네. 그리고 또 뭐 GTX 이런 게 뭐 그 호재가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진다. 이러한 이슈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에 비했을 때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인가요? 그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네, 제가 볼 때는 그 지금의 대세가 만약에 대세의 파도의 높이가 한번 100이라고 가정하면 네. 지금 말씀인 호재들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방파제의 힘이 100이 돼야 네. 버티잖아요. 네. 그리고 120이 돼야 누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한 20, 30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요? 서울 공급이 없는 것도 그런 것도. 서울 공급이 없는 건 올해까지만입니다. 우리 언론 보도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제가 반 별명이 팩트맨인데 네. 저는 팩트가 아닌 얘기를 안 하니까 아예 네. 생각은 생각이라고 표현해드리고 네. 이건 팩트라고 그러는데 서울 공급이 박원순 시장 시절에 재건축 재개발을 좀 정치적으로 좀 압박을 하다 보니까 공급이 덜 된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되던 것들이 있고 결정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서 2018년 말 전에 서울의 대단지 단지들이 분양가 상한제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수익이 좀 주니까 부랴부랴 이렇게 사업 시행을 하고 관리처분을 거쳐가지고 분양을 한 것도 2018년, 19년 초입니다. 그때 물량들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럼 아파트는 몇 년 걸리죠? 통 3년 걸리잖아요. 네. 그럼 덧셈 해보세요. 18년, 19년에 여기 땅에서 20년부터 지으면 20년, 21년, 23년부터 입주가 되죠. 네. 그 물량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다른 시장이에요. 내년에 또. 음. 근데 내년에 안 좋은 시장이라고 그랬는데 물량이 또 나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시장이? 미분양도 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요. 분양 물량이 아니라 입주 물량이. 네, 그럼 전세가 안 떨어지고. 채워지죠. 네. 그럼 말씀 잘 하시네요.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죠. 네. 물론 거기서 만약에 정부가 또 인위적으로 전세 대출을 확대하면 받쳐주겠죠, 집값을. 네. 그러니까 그 전세 대출은 그럼 그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세요. 물건이 모자라가지고 막 올라갈 거는 시장 논리에 맞춰 자유자본 시장에서 움직였어요. 그럼 그냥 놔둬야죠. 놔둬야 거품이 꺼지고 정상화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만약에 인위적으로 정부가 받친다는 건 뭐예요? 국민들을 뒤통수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받쳐가지고 누가 좋죠? 투자한 사람. 다주택자들만 좋죠. 다주택자 숫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에요? 일시적이죠. 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이 232만, 작년 말 기준으로. 세 채 이상 갖고 있는 분이 한 70만 대요. 300만이에요. 네. 근데 300만 가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가구 수가 2,200만 가까이 돼요. 300만 빼면 얼마 남아요? 1,900만 남죠. 네. 1,000만이 1주택자고 900만이 무주택 서민이에요. 네. 그럼 1주택자분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집값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세금 내려가죠. 그렇죠. 내가 딴 집 이사 가려고 그럴 때 똑같죠. 네.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자제들이 있다고 생각해봐. 집값 내려가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게 좋아요? 내려가는 게 좋죠. 내려가는 게 좋죠. 1,000만 원 내려가는 게 좋죠. 그죠? 네. 900만 원. 임차인들 내려가는 게 좋죠. 좋죠. 네. 그럼 올라가고 좋아하는 사람 몇 사람이에요? 300만 명. 그럼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해야 돼요? 하락 조정하게 균형 맞게 두되 이렇게 위험하게 터져가지고 경제 위기가 오는 거 그거를만 케어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혹시라도 전세 대출 확대 이런 얘기 나오면 그건 정말 서민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앞으로 더 그렇죠? 네. 집값을 떠받치니까. 그러면 이제 일시적 2주택자들이 230만 가고 있는데 우리 공급 계획이 얼마예요? 270만 50만이잖아요. 공급 계획이. 네. 그 중에 확실한 건 100만 밖에 안 되고 150만 원 또 재건축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 230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진짜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반만 내놔도 벌써 100만 가고 공급이잖아요. 그 내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 떠받치면 안 되죠. 네. 세금 물리고. 네. 그래도 집을 사서 돈을 벌 분들은 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뭐죠? 자본주의 탐욕에만 불타서 전세 레버리지를 갭 투자라는 거를 명분을 삼아가지고 마치 좋은 무슨 뭐 선량한 경제 자본 수익 툴처럼 부켜 세우고 그걸 또 막 부추기는 또 언론들 이게 이 상태를 만들었잖아요.
그건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경제상 제일 좋은 건 뭐냐?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국민들이 돈을 많이 좀 벌고 수출 경제 성장도 좋아지고 그러면 집값은 자연히 오르게 돼 있잖아요. 네. 그 상식적으로 그죠? 더 좋은 집을 살라 그러니까 그 바닥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더 올려놔가지고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는 이유는 다 아시잖아요. 네, 집 문제가 출산율 떨어진다고 정부에서 떠들면 뭐합니까? 집 문제가 근원적인 요인이 저는 하나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올인해야죠. 무슨 다주택자 걱정을 합니까,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주택자분들도 필요해요, 자본시장에서. 자본주의 논리상. 근데 이게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경제가 정상적이고 더 발전시킬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소수의 어떤 잘못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말이 조금 좀 빠졌는데 요점은 겁니다. 그렇게 조정이 제대로 일어난다면 다시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집값에 대한 부담이 없고 네. 이자가 들러가면 어떻게 되죠? 쓸 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쓸 돈 생기면 어디다 쓸까요? 저축을 하든지 문화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문화생활을 하면 경제가 치킨도 살아나는 먹고 그럼 치킨 가게가 매출이 올라가고 그럼 경제가 그분도 이자 잘 살아나는 갚을 거고 네. 경제가 선순환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답은 나왔잖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전세 대출을 적정하게 잡아주고 주택가격이 정상화되도록 정부가 애를 쓴다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은 쪽으로 바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냥 유지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또 젊은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뭐 이런 얘기 나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정부가 또 그런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라면 저는 이제 사회운동을 좀 할까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나라를 저는 한 10년, 20년 살다가 이제 갈 사람이지만 우리 2030세들은 살 날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거를 정부가 하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죠. 전세 대출을 적정하게 선량한 목적에 선량한 부채 역할을 할 정도로만 하고 잘못되게 투기나 자본이익을 탐하는 이들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만 한다라면 주택가격은 정상화될 것이고 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어떤 이 대한민국의 그 저력이 살아나면 네. 우린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아, 교수님께서 앞으로 더 활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GTX 서울공고 부족이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고 실제로 많이 나오니까 네. 그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핵심은 그거잖아요. 공급이 없는데 집값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끝났죠.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적정할 때 수요 공급의 문제가 정상적으로 시장에 작용되는 것이지 수요 공급 이론의 그건 가정 전제만 갖고 가면 시장 잘못 보는 것이고 GTX는 여러분들이 아쉽게 일단 A 노선은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B, C 다 있잖아요. D, F 또 공약이 네. 나왔는데 가능할까요, 그게? 다 가능을 한데 이제 시간의 문제죠. 다 가능을 한데 네,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잡아놨기 때문에 A, B, C까지는 거의 확실시되고요. D, F는 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타라는 과정이 있어요. 예비 타당성 확보. 예비타. 그걸 던져보니 좀 안 나온다. 이러면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운영을 했을 때 관리비나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구간이. 타당성이 없다. 유지할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국민 세금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라인의 편의를 위해서 국민 세금이 계속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바꿀 수도 있어요. 안 한다고. 근데 지금 A, B, C는 거의 타당성이 있는 거로 보여요. 네. 보이는데 방법이 또 있잖아요. 그 민자 사업, BTO, 뭐 BOT라는 방식이 있어요. 민자가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권을 운영한 다음에 돌린다든지, 민자가 운영권을 먼저 준 다음에, 이전은 정부에다 하고, 기부하고, 나머지 운영권을 갖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A 구간은 이미 하고 있는데, B 구간 있잖아요. 그걸 입찰을 했어요. 근데 유찰이 됐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겠다 이거죠. 건설사들이 그렇게. 네. 근데 그 구간의 방법이 두 가지인데 또 재정 구간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나라 돈이 들어가서 하는 게 있고, 말씀드린 BTO나 BOT 방식으로 하는 걸 택하는 게 있는데 이쪽에 유쳐야 되는 걸 자꾸 안 하겠다고. 그 B면은 송도부터 이렇게 오는 거 아닌가요? 네네. 이제 B선 나오고 C선 나오고. 근데 그거 B도 지금 시간이 제가 볼 때 빨리 잡으면 정말 번개 같은 업무 추진력과 외부 위기가 없다라면 8년. 착공이요? 아니죠. 완공이, 완공까지. 완공. 8년에서 네. 9년 보고요. 네. C 노선은 아직 예타도 저거하기 때문에 12년에서 15년 보고 DF는 더 늦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A 노선이 문제인데 A 노선이 지금 2024년 중반이나
말에 오픈하는 걸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엄청난 노선인데 지금 GTX 지역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다 빠지고 있거든요. 왜 빠진가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주택 가격에 GTX 발표가 나고 공사를 할 때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저 30년 했다잖아요. 전철역이 생긴다는 호재가 있잖아요. 집값이 오르잖아요. 공사 중에도 올라요. 완공되면 어떡할까요? 떨어지나요? 더 올라. 올라가네요. 아니,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더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잘.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또 여러분들 국회의원 선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많이 올라갔잖아요. 조사해보면 안 올라가요. 이게 잘못된 경제 신호들이 언론도 잘못된 거예요. 순간형 같은 건가요? 막 그러고 보면 막 띄우잖아요. 그럴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이제 팩트 체크는 안 된다, 안 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GTX가 세워진다고 가정을 할게요. 오픈이 됐어요. 출퇴근에 그게 5분마다 올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죠? 그렇죠. 그럴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기 끝났잖아요, 벌써. 한정적으로 좋은 노선인 거지. 출퇴근이랑, 그럼 거기서 심야 GTX를 운영할까요? 심야 GTX라면 택시에서도 반대하겠죠. 수익 준다고. 네.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시간대만 딱 할 거라고요. 텀을 두고. 많이 운영할수록 수익이 나면 다행인데 안 나면 안 날 것 같기도 하고. 더 줄이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산재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GTX-A도 지금 공정률이 40%인데 동탄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거는 거의 다 됐는데 수소 통해서 오는 됐는데 위에서 내려온 거는 지금 서울 시내 이렇게 들어오면서 굴착 뭐 이런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진도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자꾸 문제가 터져가지고. 네. 그래서 뭐 원래 2023년으로 완공 예정했었는데 1년 미뤄졌잖아요. 작년에 발표해서. 제가 볼 땐 무조건 2025년 개통입니다. 90% 확률. 24년에 개통할 확률이 거의 한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공사상을 보니까 지금 40%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삼성역 환승 그것 때문에 또 2028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25년에서 또 늦춰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B 노선 착공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2024년 초나 말이나 2024년 안에 착공 계획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말씀드린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건설 시행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지금 순탄치가 않잖아요. 지금 벌써 3번 했는데 3번 다 유찰됐어요. 8월, 9, 3번 다 유찰됐어요. 3달 다. 그러면 또 좀 늦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럼 그 누가 우선 협상자가 돼서 그 협상을 하는 기간도 1, 2년 걸려요. 그럼 2024년 착공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2024년으로 박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아주 공통적인데요. 여야 할 거 없이 교통계획이나 이런 부동산 이런 계획을 꼭 정치 스케줄에 맞춰서 짜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왜 됐어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당선되려고. 근데 거기에만 올인돼가지고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만 보면 다 진심을 알아줄 거 아니에요. 나중이라도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GTX-B도 2024년에 과연 착공을 할지 좀 의문이고 25년에 한다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했을 때 2032년 7년 다음에 그죠? 10년 다음에 2035년에 개통이 된다고 판단하시고 그러면 2035년까지 갔을 때 그 뒤에 GTX가 그러면은 과연 현란한 교통 문화를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KTX 생겼을 때 현란하게 뭐 비행기에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하긴 뭐가 망합니까? 같이 잘 다니는데. 그죠? 근데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GTX가 약간 거품이다라는 거를 수요자들이 느꼈고 시장에서 그걸 올리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팔거나 건설사 입장. 건설사 입장에서는 띄우면 주위에 분양할 때 분양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시장 친화적인 그쪽 분들은 계속 오른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떨어질 거 알아도. 그게 그동안 2, 3년 동안 우리한테 세뇌가 됐고 지금은 이런 거대한 하방 요인들이 다가오니까 드디어 이제 실체들을 조금씩 기자분들이 던지기 시작하죠. 요금은 얼마까 벌써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거품이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오픈이 된다 하면 얼마나 오를까요? 근데 그건 뒷날 얘기고 지금 당장 너무 위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빠질 수밖에 없죠. 다시 2, 3년 지나서 자리를 잡으면 그때 이제 또 그 효용의 가치에 대해서 시장에서 판단해서 상승의 폭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 폭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적이다라는 걸 미리 아시고 너무 장밋빛 띄우지 마시고 판단하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